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멍청함. 2. 바이든은 패배를 인정했다. 3. 한국 기술 미쳤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에서 저명한 군사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는 장자오종이 있습니다. 그는 20년간 다양한 중국 언론 매체에서 군사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한 이후에도 가끔 예능 방송에 출연하여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자오종은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동적이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한 군사 전문가가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군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위험한 국가라는 분석을 내놓아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염원인 중국몽을 이루는 요소로 한국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우호 전쟁을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누가 뭐래도 중국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은 이를 서방 세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대만을 쳐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미중 패권전쟁, 제로 코로나 봉쇄, 그리고 오는 10월 열리는 20차 당대회 등 굵직한 일이 많았고 대만 봉쇄 훈련 이후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러 전쟁을 누구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 주위 전황이 어떤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는 토론 방송을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 장자오종은 1970년 군에 입대해 지속적으로 군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인민의 방군 장교로 전역한 후 북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 지도 교수를 역임. 2003년부터 군사 관련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2015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지금도 가끔 방송에 나오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빈자리를 장빈이 다음 세대 군사 전문가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95년도부터 업계에 들어온 장빈은 올해 48세로 이전 세대 전문가들의 나이가 60 후반에서 70세란 걸 감안했을 때 매우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 세대 군사 전문가들 중 가장 견해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장빈은 최근 방송에서 우러 전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안에 우러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했지만 전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과 기후를 봤을 때 겨울이 오면 러시아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황이 뒤집힐 가능성이 정말 봅니다. 당연히 겨울이 되면 발동이 더뎌지겠죠. 그리고 봄이 돼서야 활발해질 건데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화약이란 무기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화약이란 무기는 전부 나토에서 주고 있는데 나토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엄청나게 지원해줬거든요. 심지어 독일은 탄약고가 텅텅 비었대잖아요. 종합해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계속 지원 요청을 해야겠죠. 러시아가 유리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첨단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중국의 바램인 러시아의 승리에 확신하지 못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분석 내용처럼 무기의 질에 문제가 있다면 천연가스 팔아서 번 돈으로 중국의 무기를 사면 될 거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다는데요. 이 반응도 참 양심이 없는 게 천연자원 자체가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썩혀두고 있던 걸 중국이 헐값에 사놓고 정작 무기를 정가에 팔면 된다는 해결법에 동맹국이 맞나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폴란드와 있었던 20조 방산 수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9, K2PO, FA-50에 이어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미국의 MSI 하이마즈를 포기하고 한국의 천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90K136 구룡 시스템을 대체하고 한국 포병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136 구룡 대비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군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군단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린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천무는 탁월한 엄지 돌파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이마즈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평지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평지 전용 차체의 한계로 인해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나 폴란드에서는 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KTS-SM으로 불리는 400mm, 600mm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까지 조만간 천무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S-SM은 무려 290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해 한국판 어택즈로도 유명합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현지 매체인 볼소키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까지 한국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여기서 부아슈차크는 모든 분야의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천무 도입이라는 결정까지 도달한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즈를 주문했지만 미국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넘겨주기를 주저해 여태까지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죠. 미국은 폴란드 대신에 당장 화력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즈를 제공했고 거기서 하이마즈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본 폴란드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즈를 받을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폴란드는 하이마즈를 대체할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로 한국에 천무만한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저할 틈도 없이 곧바로 천무 계약까지 논의한 것입니다. 부아슈차크가 천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다연장 로켓포의 위력을 억압한 것은 실제로 하이마즈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국내분 생산량까지 싹 쓸어가려 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그리스, 중동, 노르웨이, 호주 등 수출 계약이 끊이지 않고 있죠. 과도하게 늘어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현대 로템 역시 경무를 감당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장비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요?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게 어떤 얘기죠? 서방 국가 대부분의 일은 미국 주도하에 이뤄집니다. 우크라이나에 원조하거나 각 나라에 원조하는 대부분이 미국의 협조하에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적인 무기 원조가 이뤄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로 미국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돕긴해야겠고 그렇다고 마찰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렇다면 부해에서 액션을 취해야겠죠?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겐 안 주겠다. 야, 너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 줬어. 물량 없잖아. 그니까 나한테 사자. 대신 나랑 우크라이나 엮지마. 이응 키은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도 착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주 영악해요. 결국 뭐겠습니까? 한국은 시도새도 모르게 물어 전쟁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미국 편으로 돌아섰을 때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일본이 한국을 엄청 무시했었어요. 한국 약하다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친했던 이유는 자국의 생존 때문이었죠. 이젠 미국 입장에서도 머리 아플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상승했다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서방의 군사력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유럽에 수술하면서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미국도 이젠 한국의 방산 기술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과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한국군이 그렇게 세다고? 믿을 수 없어. 한국이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최대 방산 수출국은 맞는 것 같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폴란드를 포함한 해외 각국에서 무기를 싹쓸이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폴란드의 통큰 구매는 폴란드 국민들조차도 20조라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의아할 정도로 확고부동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아예 4세대 주력전차 K3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까지 해왔죠. 한국에서는 이젠 폴란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우회 루트로 우크라이나를 원조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무기가 한국식 첨단 무기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약 지연의 빈틈을 파고든 마케팅이 먹히면서 한국 무기가 알려지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렇듯 시장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한국 무기를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한국과 한국 무기가 오늘날에 드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이 기술 자본들의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 한국 무기가 큰 인기를 끌며 폴란드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여러 국가와의 새로운 무기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최근에는 잠수함 도입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뛰어난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잠수함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잠수함 도입을 위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좁혀지며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을지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호주 잠수함 초기군을 본인들이 건조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현재 스웨덴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한 배수량 3,000톤의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척의 잠수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취역해약해 2030년대 초에 수명이 끝날 예정인데요. 이에 호주는 2014년부터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4개국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트핀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제안한 프랑스의 나발그룹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쇼트핀 바라쿠다급은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핵잠수함인 바라쿠다의 재래식 추진 버전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프랑스 잠수함이 선정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호주 국방부와 프랑스 나발그룹과의 정식 계약은 2019년 2월이 되어서야 체결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호주에서 추후 건조할 잠수함의 척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남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논란 끝에 결국 프랑스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재래식 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혔던 호주가 핵잠수함으로 방향을 바꾸며 큰 파문을 불러온 것인데요. 호주, 영국, 미국의 앞글자를 딴 오쿠스라는 3국 안보 파트너십을 출범하며 호주가 프랑스와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크게 반발했지만 든든한 동맹국을 만난 호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호주는 미국에서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최소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오쿠스 당사자들은 핵잠수함에 재래식 무기만 탑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핵 비확산 조약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한편 호주의 조선업은 콜린스급 사업의 오랜 지연, 수상 전투함의 건조, 지연 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는데요. 프랑스의 지원으로 건조하려던 잠수함도 제때 건조될지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호주는 콜린스급 6척의 수명 연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번 핵잠수함 사업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복잡한 핵잠수함의 구조 때문에 제대 건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던 외국 업체들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때까지 능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00톤급의 잠수함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는 우리나라였는데요. 지난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호주에게 잠수함 인도까지 남은 7년 안에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기반 첨단 재래식 잠수함 7척을 건조해주겠다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파기당했던 프랑스도 제안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오쿠스에게 늘 찔렸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던 프랑스 대통령이 호주 해군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건조한 재래식 잠수함 4척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호주는 날아가는 콜린스급을 고쳐 쓰느냐,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을 일부 도입해서 핵잠수함이 배치될 때까지 쓰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호주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외신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핵원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가 도입할 잠수함의 초기분을 자신들이 건조하고 호주가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을 호주가 받아들일 경우 최소한 초기 물량만큼은 호주가 목표하는 2030년대 초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여러 차례 미국 잠수함 건조 업체들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비용 및 일정이 초과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현재 호주는 미국 측의 제안과 우리나라의 제안, 그리고 프랑스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한 번 호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조선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조선 사업 전반에 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나 LNG선 설비 기술은 단연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보여줘도 못 따라올 정도라고 하죠. 현대사모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LNG 운반선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설계 원천 기술은 프랑스 GTT 게스트럼포트 테크니카스가 갖고 있지만 설비 기술은 단연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같은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해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국내 3사만이 경쟁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공 기술 덕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수주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영업을 가능하게 한 주역도 바로 LNG 운반선인데요. 그로 인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일감절벽을 우려하던 조선업계가 다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한 언론에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더불어 한국조선해양에 수주한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핵심 기지인 영암조선소재체다. 앞서 주문된 선박들이 진수된 뒤 그 빈자리를 최근 집중적으로 수주한 LNG 운반선들이 속속 채우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영암조선소가 2026년 1강까지 이미 확보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현재 건조되고 있는 LNG 운반선에 올라 선박의 내부 모습에 대해서도 보도했는데요. 그리스의 알파가스사가 주문한 세 척의 LNG 운반선 가운데 첫 번째로 건조되는 선박에 올라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내년 4월 진수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으로 주요 화물창 건조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초저온 액체 저장을 위한 피막을 설치하는 멤브레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선박에 오르는 과정을 세세하게 전했는데요. 도크와 선박을 연결하는 철제 사다리를 통해 화물창 내부로 들어서고요. 선박 내부와 통하는 통로 입구에서 에어컨을 통해 옷과 신발에 묻는 흙먼지들을 모두 털어낸 뒤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하 192도 이하의 액체 상태인 LNG가 실려야 하는 화물창인 만큼 건조 단계에서부터 내부 오염을 막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내부에 들어서자 흡사 대형 빌딩의 건설 현장에 들어선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바닥만 1200도, 약 360평에 달하며 높이는 아파트 10층 수준인 약 30m라고 하니 그 표현이 이해됩니다. 이곳 화물창에만 5만여 톤의 LNG를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은 이러한 규모의 화물창 선기를 탑재할 것이며 폭이 좁은 선수엔 소형 화물창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화물창을 탑재하는 선박의 LNG 운반량은 무려 17만 4천 톤에 달합니다. 현장을 안내한 현대사모중공업 책임자는 극저온 상태에서 액화 보관된 LNG가 끊임없이 기체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하 196도 이하를 버릴 수 있는 초고성능 후판으로 만든 스테인리스 주름판으로 가장 바깥을 감싸고 방열 우레탄 폼으로 한 번 더 감쌉니다. 바로 이 감싸는 작업의 경쟁국은 쫓아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LNG 수송을 위해 필수적인 화물창을 GTT의 설계대로 제작한다고요. 시공 능력에서 경쟁국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책임자는 현대사모중공업의 핵심은 용접 기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은 얕지도 두껍지도 않게 화물창 전체 이음맥과 동일한 강도를 지닐 수 있게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용접 작업 전체를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숙련된 작업자가 투입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는 자동화되어 자동화 용접 설비가 화물창 벽면을 따라 이동해가며 용접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로봇이 작업을 맡은 뒤로는 선박 건조 기간도 짧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책임자는 보냄이 잘 돼야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 양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송도 할 수 있다며 보냉 작업은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뿐 아니라 선박 본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그룹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계는 한 척당 10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국책 사업으로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한국형 화물창 기술 개발을 완료하면 조선사의 수익성 개선과 건조 비용 감소에 따른 수주 경쟁력 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많은 이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멈추지 않는 기술 개발을 통해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 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에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이 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에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 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뽑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 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두 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 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부롱 대교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 수위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의 생일인 7월 15일에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부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 산업은 2015년 템부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 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의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부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준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준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부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부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종전 3-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졌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2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통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부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부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부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부롱 대교가 뽑혀 대림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직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 규모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의 국왕의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나이 국립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도 넘쳐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토요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찾은 한국인은 연간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브루나이 국민 또한 5천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100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주서였고 최근에도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의 전통 오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트집을 잡아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던 CPTPP와 태평양 동반 자협정에
브루나이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관광, 정보통신, 제조업, 농수산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 인정 제도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높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래를 만들고 있는 브루나이, 지속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